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4천선을 지켜내느냐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장 초반 4천선을 내줬다가 하락세를 소폭 만회하며 다시 4천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곧 오후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코스피 4천선 지켜내고 있나요?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개인의 매수로 간신히 4천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 초반 3,982까지 내려갔다가 오후 3시 현재 어제보다 0.6%가량 내린 4만 10선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930선을 내주고 0.5% 내외 927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고 기관이 900억 원 안팎 매수에 나서고 있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상승 반전을 노리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4%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이나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서 현대차는 6%, 기아는 1.1%, 현대모비스는 9%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0위권 내 종목 중에 23개가 하락할 정도로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와 아시아 증시 환율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자동차 부품, 로봇 관련 주가가 강세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HL홀딩스가 각각 27%, 9% 안팎 오르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7% 내외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상해 조합은 하락 전환 중이고 홍콩 항생이 0.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1.9% 안팎 오르면서 다시 5만 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가구는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달러 원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보다 5원가량 오른 1,473원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우리나라 IT 강국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안해는 쿠팡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3천만 개 넘는 유출 사태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인력 구성 문제까지 하나하나 민낯을 드러내는 중인데 쿠팡 사태 속보 먼저 짚어보고 다른 사고들까지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쿠팡 개발 인력의 외국인 채용이 활발했다는 정황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쿠팡이 국적별 인력 현황을 공개하진 않고 있는데요. 정황상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인력이 개발 직군에 다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판 링크드인으로 불리는 마이마이에는 최근 수년간 쿠팡 관련 채용 게시물들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상반기 올라온 추천 알선 글에는 쿠팡이 채용하는 직군을 수석 또는 일반 백엔드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시니어 제품 관리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전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다고 쿠팡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쿠팡이 중국인 개발자를 대거 채용한 데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그리고 알리바바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와 비슷한 시스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창업주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의장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을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장이 국정감사에서도 2번이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참해 정무위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팡은 아직도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어제 국회에 불려나간 박대준 대표는 보상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각 가정의 소득과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늘어난 몫이 위쪽에 집중되면서 상위 10%가 절반 가까이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는 평균 1억 7천만 원, 4% 넘게 소득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하위 20%는 1,600만 원으로 증가율은 3%에 그쳤습니다. 상위 계층의 소득이 더 빨리 늘다 보니 계층 간 간격은 더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오분위 배율과 빈곤율 모두 상승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불평등의 대표 지표인 처분 가능 소득 진위 개수도 0.325로 소폭 올랐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5분위의 근로소득 자체가 금액이 1분위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이 더 높으면 더 높을수록 더 많이 1분위, 5분위의 소득 격차가 생기는다고 보시면은 자산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올해 3월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7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5% 늘었는데 상위 20%는 8%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6% 줄었습니다. 평균 부채는 9,5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4% 늘었는데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격차도 확대돼 순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 개수는 0.625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산이 늘어도 나누어지는 방식은 더 불균형해졌다는 뜻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직장인들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간다는 말, 직장인들이 참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난 5년간 직장인들 월급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났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스치기도 전에 애초에 먼저 빠져나간 돈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김한진 기자, 집계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은 연평균 3.3% 늘었는데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연평균 5.9% 뛰었습니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7%에서 14.3%로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약 308만 원에서 올해 356만 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얼마나 늘었나요? 일단 근로소득세가 연 9.3%나 늘었습니다. 한경협은 물가와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표 기준과 기본 공제액을 급등 배경으로 꼽았는데요. 소득세 과표 기준은 2023년 최저세율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데 머물렀고 기본 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사회보험료도 최근 5년 새 연 4.3% 높아졌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이 5%대, 국민연금이 3% 넘게 뛰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가 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요율이 오른 탓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습니다. 또 필수생계비 오름세도 가팔랐는데요. 최근 5년 새 연평균 4% 가까이 뛰면서 월 임금 상승률인 3.3%를 훌쩍 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 광열이 6% 넘게,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외식이 4%대, 교통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경협은 물가에 따라 과표 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올해 초 정부와 국회는 일부 연금 개혁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이었죠. 이 개편의 고지서가 곧 나옵니다.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인상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회사와 부담을 나눌 수 없는 지역 가입자의 체감이 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한 기자, 내년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얼마입니까? 네,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금 개혁에 따라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최대 13%까지 높아지는데요.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도 현재 소득의 40%인 게 단계적으로 43%로 높아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가입자 전체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만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는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만큼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걸 금액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네,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 1월부터 월 15,000원, 연간 18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이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절반인 월 7,500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에 납부를 예외해주는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해 국민 노후 대비를 둘러싼 오래된 문제는 연금 소득이 본격화되기 몇 년 전부터 노인들이 직장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안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며 노사 설득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단계적 추진 단계가 나오는데 여당의 구상이 뭡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세 가지 안을 이 노사에 제시했는데요.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입니다. 2안은 2029년에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정년 연장을 진행하는데 61세, 62세로는 3년에 1년씩, 또 63, 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입니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12년간 3년마다 1년씩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65세가 되기 전에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 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 연장 특위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네, 이견을 조율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될까요?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신속하게 이뤄내기를 원하는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온도차가 큽니다. 이에 1안의 경우 경영계가 정년 연장 시작이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고 3안은 노동계가 정년 연장 완료 시점이 너무 늦다고 보고 있어서 2안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 입장차에 더해 초안인 만큼 수정 가능성이 있고 또 국회에 발의되더라도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연내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둔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르긴 했지만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망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0.18%에서 소폭 줄어들며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한 건데요.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셋째 주 0.5%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오름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군에 19곳이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가 줄고 거래도 빠르게 감소하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오르며 전체 상승률을 떠받치는 모습입니다. 전세 시장도 매매 흐름과 비슷한가요? 네, 전셋값도 매매 시장과 비슷하게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0.14% 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폭을 유지했는데요. 11월 중순까지 3주 연속 0.15%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약해진 겁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부족해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강세 속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10.15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온 후 서울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고가 아파트 증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당국이 이 증여 과정에서 편법은 없었는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증여 2,000건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민호 기자입니다. A씨는 모친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으로 몇 억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아파트에 걸린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는 조건으로 그만큼 증여세를 적게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A씨는 매달 본인 월급으로 대출은 갚았지만 생활비와 해외여행비 등 수억 원을 부모에게 따로 지원받아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B씨는 부친에게서 압구정동 60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법인과 짜고 값을 39억 원으로 낮춰 신고했습니다. 가격 조작이 적발되며 국세청에 탈루로 걸렸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건물 증여는 7,700여 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강남 4구와 마용성에서만 2,000건이 넘자 국세청은 해당 지역 증여건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의 양도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증여건도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남 4구 및 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 이어나가는 국세청은 증여세나 취득세와 같은 부대 비용 대납 여부까지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비지 이민우입니다.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현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이 통과되면 진 회장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역시 이변은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신한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회의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진옥동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회추위는 오늘 오전 진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등을 대상으로 PT 방식의 최종 면접을 했습니다. 이후 사회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회추위를 열고 비밀 투표를 통해 진 회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진 회장은 오늘 PT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신한이 500년, 100년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면서 신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40년 전 창업 당시의 초심을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지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진 회장에 대한 안팎의 평가는요? 네, 1961년생인 진 회장은 항고 출신으로 국내 리딩 금융그룹의 수장 자리까지 오른 금융계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진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은 사실상 해마다 최대 이익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올해 역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4조 4,609억 원대로 역대 가장 많은 상태이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5조 클럽 입성이 유력합니다. 2027년까지 자사주 5천만 주를 소각하겠다는 명확한 감축 목표와 밸류업 계획도 주요 주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곽수군 해추위원장은 진 회장은 재임 중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면서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가치를 키운 점, 그리고 차별적 내부 통제 문화를 확립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이 모험자본 공급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단기 차입금의 한도를 늘려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해 놓는 건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단기 차입 한도를 얼마나 늘린다는 건가요? 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 25일 단기 차입금 한도를 기존 7,100억 원에서 2조 3,100억 원으로 1조 6천억 원 증액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업어음 한도와 단기 자체 한도를 각각 기존 2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8천억 원씩 늘리겠다는 건데요. 단기 차입금이란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으로 사업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발행어음을 중심으로 조달해 왔는데 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장 조달해서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향후 수요를 파악해 조달 필요성이 있을 때 조달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금융은 최근 그룹 공동투자펀드 1호를 연내 출시하고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도 올해 안에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의 증자 시기와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기 차입 한도를 늘려놓는 것 역시 투자에 앞서 단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두고 피투자 기업의 유동성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9월 미래동반 성장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우리투자증권이 모험자본 투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은 지주사의 적극적인 지원 기조하에 공격적인 영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